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주제인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 사물, 사람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짧은 문장을 말합니다. 문장이 짧지만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꼭 알아야 하는 속담은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짧고 간단하면서 평소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담 2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 속담 20가지 공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입니다. 아마 이 속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는 말, 내가 누군가한테 예쁘게 말을 해주면 고운 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예쁜 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팍 짜증을 내버리면 상대방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오는 말도 곱지 않습니다. 말은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구한테 고마워, 네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 그 친구도 에이 무슨 네 덕분이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기분 좋은 말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먼저 친구를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대화를 할 때 말투와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먼저 좋은 말을 해주어야 남들도 나에게 고운 말을 해준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였습니다. 두 번째 속담,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장날이라고 하는 건 장이 서는 날을 말해요. 장은 시장을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시장을 볼 수 있는데요. 3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은 3일장이라고 하고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은 5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만나러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 친구는 저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그 친구를 만나러 오랜 시간을 들여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장날, 장이 서는 날이어서 친구가 집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좀 재밌는 게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친구
동생의 생일인 거예요. 생일은 태어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해보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좋습니다. 세 번째 속담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아직 개구리가 되지 못한 상태를 올챙이라고 해요. 올챙이는 다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서만 꼬리로 헤엄을 치면서 다니는데요. 그 후에 개구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를 보면 잡아먹거든요. 좀 신기하죠? 자기도 어렸을 때는 올챙이였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고 막 우쭐거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예전에는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다른 친구가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너 공부 진짜 못한다 라고 하면서 비꼴 때 이런 사람에게 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된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잊어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입니다. 낙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 재미를 의미합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고생 끝에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겠지만 이 고생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 같은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다섯 번째, 공든 타압이 무너지랴 입니다. 좀 특이한 문장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물어보는 표현 같기도 하거든요. 공을 들였다는 건 내가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든 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만든 탑을 말하겠죠. 무너지랴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게 무너질까?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여서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이라고 하는 한국의 SAT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시험 보기 전날에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만약 내가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면 어쩌지? 처럼 여러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같이 말해볼게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조금 더 빨리 말해볼게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번째 속담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입니다.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좀 떠올려 볼까요? 저는 불고기도 떠오르고 김치, 비빔밥, 아니면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음식들, 김치를 만들 때나 아니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걸 만들 때 장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이라고 하는 장류를 넣습니다. 옛날에는 이 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냥 마트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장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보관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독대라고 하는 항아리에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를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조금만 잘못하면 구더기라고 하는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장독대 안에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을 때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소심하게 큰 일을 해내지 못할까 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하겠다 할 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도전이 있어야 성취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걱정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겠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걱정 때문에 큰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번째 속담은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꿩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날개가 있는 새 종류인데 누군가가 다가오면 금방 눈치채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런 꿩이 도망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꿩, 이 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알을 두고 쉽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꿩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이 있는 둥지를 발견하면 꿩도 잡을 수 있고 알도 잡을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보일러를 트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불을 피워서 따뜻한 공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꿩 알이 있는 둥지를 찾았더니 꿩은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알은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둥지에 섰던 나뭇가지들은 불을 피우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갔을 때 한자로는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한국 속담으로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등등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싸, 꿩 먹고 알 먹고네 라고 사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8번째 속담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입니다. 낫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낫의 모양을 살펴보면 한국의 자음인 기역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낫 모양을 보고도 기역자를 모를 때, 그 사람이 아는 게 너무 없을 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약 내가 한글을 전혀 모르거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 상대방을 놀리려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막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9번째 속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을 의미해요.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고 떡을 넣으면 되니까요. 떡을 던져서 먹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입에 쏙 넣으면 되니까 아주 쉬운 일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전부 아는 문제만 나왔다면 이번 영어 시험 완전 누워서 떡 먹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왔던 속담을 모두 알고 계시다면 한국 속담 누워서 떡 먹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땅을 짚고 헤엄치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은 어렵잖아요. 가라앉을 수도 있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땅을 짚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을 말합니다. 이지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을 표현할 때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손을 안 대고 코 풀기 라는 표현도 있어요. 손을 쓰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아주 쉽게 해치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속담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속담입니다. 저리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거운 물건에 깔렸을 때 살이나 근육이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럴 때 저리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도둑, 무언가를 훔치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자기가 손발에서 땀이 나거나 피가 안 통해서 저리기도 해요. 그래서 물건을 훔친 도둑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으니까 자기 발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속담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속담입니다. 되와 말 모두 곡식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되라고 하는 건 1.8리터
의미하고 말은 18리터를 의미합니다.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1.8리터인 되를 주었는데 나는 18리터인 말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더 큰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이나 장난을 했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12번째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 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사용했어요. 근데 초를 그냥 들고 있으면 촛농이 떨어지니까 손이 뜨겁잖아요. 초를 받치는 등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를 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를 켜고 나면 그 주변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데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등잔 밑이 어둡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게 생긴 일을 내가 몰랐을 때 가족과 나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것도 몰랐다니 등잔 밑이 어두웠구만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은 잘 못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13번째 속담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입니다. 냥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 중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동전 모양의 비슷한 엽전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그 엽전이 10개가 모이면 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돈이 10개가 모이면 한 냥이 돼요. 그러면 한 냥이 1000개가 모인 것이 1000냥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의미합니다. 빚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 혹은 은혜를 입었을 때 갚아야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 한마디로도 천냥 빚,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아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 있었듯이 내가 누군가한테 다정한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로도 천냥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생긴 힘든 일도 나의 말 덕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 속담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입니다. 도끼라고 하는 건 예전에 사람들이 나무를 베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도끼를 자주 사용하니까 이게 되게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해서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갑자기 배신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등에 도끼를 찍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운데요. 그만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5번째
속담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듣는 것을 말해요. 불여일견, 여기서 일견은 한 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풀이를 해보자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100번 들었을 때보다 한국 여행을 한 번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좋다, 낫다 라는 의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여러분도 언젠가 꼭 한국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6번째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입니다. 예전에는 소라고 하는 동물이 되게 귀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하니까 집에 소가 많으면 부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이라고 하는 건 소를 가둬두는 창고, 헛간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외양간에 소를 가둬놓고 오늘은 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건 뭐냐면 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싼 재산이잖아요. 이걸 잃기 전에 외양간이 혹시 망가진 곳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고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소가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외양간을 고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야 부랴부랴 고치려고 할 때,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걸 돌리려고 할 때 소용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을 봤더니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서 아이고 얼른 공부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미리미리 부지런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17번째 속담은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도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의 절반, 반은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 끝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해낼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운동도 시작이 반이고, 공부도 시작이 반이고, 다이어트도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2026년에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 멋지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째 속담은 아는 길도 물어가라 입니다. 아는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물어보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잘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날 복습도 하고 오답노트도 살펴보면서 또 조심하고 조심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번째 속담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아까도 개구리와 관련된 속담이 있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쉽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만큼 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했어요. 그러면 땅 속에 고여있는 물, 그걸 지하수라고 하는데 지하수가 고일 수 있도록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그걸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 우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겠지만 사실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물 구멍으로 보이는 것만큼만 하늘이구나. 세상에는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돌과 이끼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마지막 속담, 20번째 속담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방울이라고 하는 건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둥근 쇠붙이를 말해요. 둥근 쇠붙이 안에 작은 구슬 같은 걸 넣어서 흔들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방울은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장난감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악기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내 반려동물의 목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의 천적인 쥐들이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피할 수 있을까? 고양이한테 공격을 안 당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그때 어떤 쥐가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봅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지나갈 때 짤랑짤랑 소리가 나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의견을 내세운 거죠. 다들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지만 그 많은 쥐들 중에서 누가 자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나서지는 않았어요. 이 속담은 실행에 옮기지 못할 일, 다시 말하면 하지 못할 일을 앞에 두고 이야기만 나눈다, 의논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회의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의논을 할 때 시간만 낭비하지 않도록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일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쉽고 간단한 속담 20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속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하는 속담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너무 좋은 의견을 냈지만 제가 쥐였어도 쉽게 실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지 않도록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속담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 영상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올게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